중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부동산이든 내수 침체든 청년 실업률도 이게 문제 해결이 잘 안 보인다. 현 시점에서 중국 경제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본의 30년 장기 불황 초입, 90년대 중반 이미 시작됐고 한 3, 4년 지난 상태. 26년 남은 거네요. 아니 그거는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달려 있는 거죠. 일본이 한 20년을 죄송합니다만 닥짓하다가 지난 10년 사이에 회복됐잖아요. 그런 거니까 이제 일본의 교훈을 잘 살리면 중국은 금방 회복될 수도 있죠. 이제 다만 그 분위기다. 일단 가장 큰 건 주택 가격이 2021년 공동부유 시작한 다음부터 지금 만 3년째 올해 상반기도 이미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그게 저기 뭐죠? 기존 주택 판매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마이너스 7.5인데 이게 평균이거든요. 근데 저 노란색 선이 2021년 말부터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누적됐으니까 2년 누적이라고 생각하면 15%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복리니까. 예, 그럼 15% 이상 폭락하면 이 나라 LTV가 정부가 맨날 규제를 해봐야 그 60% 8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나라인데 이자에다가 저 가격 하락을 생각하면 2020년이나 21년에 집을 산 사람은 이미 언더워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갚아야 될 부채가 집값을 상회하는. 그러면 파산이 났잖아요. 그러네요. 경매 넘어가겠네요. 예, 뭐 이제 그런 게 중국은 또 제도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저거가 이제 부실 여신이 되는 거죠. 그런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된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경쟁력 약화죠. 경제 기업들의 예, 기업들의 경쟁력이 이제 우리는 뭐 제조 2025 그러면서 중국한테 우리나라 망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만 경제학자의 시각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중국 제조업체의 생산성입니다. 2000년대 엄청났죠. 2배 정도, 3배 정도까지 올린 거죠. 예. 그랬는데 2012, 13년 시진핑 집권 이후부터 옆으로 이제 기거나 후퇴하고 있습니다. 딱 그 기간과 겹치네요. 네, 이제 왜 그런 행동을 했냐 하면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다음에 경제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이제 공동부유 뭐 이거를 시행한 지는 3년 됐지만 사실 그 전에 10년 내내 사실 뭐 그림자 금융을 뭐 어떻게 한다든가 외환 시장을 개방을 늦추고 안정을 추구한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전부 안정화 정책이었는데 이제 그런 안정화 정책을 펼쳐 나가는 과정에서 또 미국이 관세도 폭탄을 때리고 뭐 세계의 어떤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비효율적인 투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광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쪽으로 중국 정부가 엄청난 대출을 몰아주고 있지만 그 대출이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거죠. 오히려 공급 과잉. 예, 공급 과잉만 이제 부추기고 또 공급 과잉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고 우리나라 뭐 알리 테무 가격이 다 그 공급 과잉 중국에서 안 팔리. 예, 그렇죠. 중국에서 안 팔리고 있는 재고를 이제 그래서 보면 좀 물건질도 안 좋고 맞아요. 뭔가 보관 상태도 안 좋은 게 오는 게 그 과잉 재고를 우리한테 이제 수출하는. 예, 이제 그걸 다 받아주고 있는 한국이 죄송합니다만 상 땡땡이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중국한테 앞만 두들겨 맞아도 중국한테 아무 말 못하는 나라니까 중국은 우리한테 이제 우리를 제2의 내수 시장으로 삼고 공격해 들어오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요즘 보면은 그래도 알리테무에 대해서 조금 식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품질이 너무 안 좋아서 저도 알리에서 신발 하나 주문했다가 한 달도 안 신었는데 신발에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그 인쇄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다 사라지고 예, 품질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뭔가 알아보니까 대부분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런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이상한 유해 물질 같은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양말에 색이 맞아요. 빨래하면 그러기도 하고. 예, 이번에 뭐 또 그 유조차에 기름 사건도 있었고 참 중국이 힘든 거죠. 그 한때 가짜 분유 사건 이후에 되게 품질 관리 신경 쓰던 나라였는데 다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전 또 중국산 맥주 공장에서 오줌도 싸고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나라의 전형적인 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막 그럴 때는 품질을 향상하고 고가를 받겠다라는 어떤 의욕에 넘치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는 성장 안 하고 소비자들의 수요는 둔화되고 생산성 향상도 없는 상황에서 가격만 저가 경쟁만 벌이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사님 앞서서 짧게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견제 그런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확실히 그 효과가 지금 누적돼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큰 타격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고정환율 제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정부가 환율을 고시해요. 오늘 환율 얼마야? 그리고 이 환율 범위에서 움직이도록 내가 개입해 줄게. 1개월 고정환율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중국보다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돈이 나갑니다. 그 일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대출 금리가 한 3% 되는데 뭐죠? LPR인가?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론 프라임 레이트. 예, 그게 이제 사실상의 정책 금리인데 그게 지금 2% 후반 뭐 아무튼 3% 초반임. 근데 미국 예금 금리는 5.5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출 받아 미국에 예금하면 금리 차 2.5%가 나고 환율도 오르겠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수입이 줄어서 중국의 무역 흑자는 역사상 최대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줄거나 정체 상태. 결국 그 어마어마한 해외에서 번 돈이 다시 나가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아마 국영기업들이 빼고 있겠죠. 그죠? 저렇게 대출받아 해외로 돈을 빼돌릴 수 있는 건 권력자들의 일가부치. 뭐 예를 들어서 지리 자동차가 볼보 산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상하이 차가 저기 MG 영국의 그런 자동차 샀던 것들이 이런 그 권력자들과 결탁되어 있거나 아니면 국영기업에 가까운 회사들이 해외로 투자가 유일하게 가능하니까 그 돈이 저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져나가면서 경제에서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그걸 해외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통화 공급이 줄겠죠. 네. 이게 디플레로 연결되는.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관세 부과해도 중국을 사실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파월이 2022년부터 금리로. 그때 그러니까 중국이 운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2021년 그 봄이었나요? 4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공동 무효 이러면서 막 헝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안 그래도 내수시장 무너지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해서 중국 돈이 해외로 샥 빠져나가는 디플레까지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그래도 중국 경제가 공급 과잉 문제도 좀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뉴스를 좀 긍정적인 뉴스를 찾아보면 반도체 개발도 열심히 해가지고요 자체 휴대폰도 막 만들고 또 유럽의 그 전기차 그 수출 비중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기술력도 사실 까고 보면 상당히 높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해결책이 될 수 없을까요? 되는데 이제 과하죠. 이게 뭐가 과하냐면 정부가 너무 심하게 밀어주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SMIC라고 이제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인데 저 회사가 투자한 돈이 그 캐펙스죠. 고정자산 투자가 매출액의 120%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가 돈 번 거 가지고 투자한다. 그리고 거기다 대출까지 받아봐야. 그 돈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TSMC를 꺾고 삼성전자를 꺾을 때까지 나는 너에게 무제한 투자해주겠어. 그러면 TSMC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니, 저놈들 저건 너무 심한데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제가 뭐 앞으로 된다 안 된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 정부한테 가서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 시장 저렇게 열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저런 보조금 말도 안 되는 보조금은 주더라도 뭐 매출액의 10% 20%도 아니고 130%가 뭐냐 저거 적자 회사인데 네. 한 번도 이익을 낸 적 없는 회사가 저게 나왔다라는 건 결국 다 정부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정부 국영기업인데 국영기업이 미친 것처럼 저렇게 돈을 퍼붓는다. 그리고 무차별 가격 인하에 나선다. 그러면 무역 분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 향 전 세계 각국의 관세 장벽은 트럼프가 당선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이 앞으로 장기 추세로 봐야 되고 중국 내수 시장에서 공급 과잉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며 디플레 압력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네. 박사님 그러면 이렇게 중국 경제가 장기 불황의 초입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했을 때 혹시 이건 좀 다른 이슈일 수도 있는데 대만 뭐 침공하는 그 전쟁 가능성도 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나요? 네, 특히 트럼프가 되면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지금 공화당을 네.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올해 1월 초에 기억나실 겁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공화당 주도의 하원이 부결시켰던 거. 그럼 뭐 언제 우여곡절 끝에 금액도 깎고 뭐 다른 조건을 달아서 4월에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해주면서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반격에 성공해서 또 러시아군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유럽 사람들이 돈을 내라 입장이죠. 네. 왜냐하면 거기가 침략당해서 평화가 흔들리면 제일 손해를 보는 건 미국 사람이 아니라 유럽 사람인데 왜 유럽 사람들은 돈을 안 내냐. 근데 이 트럼프의 말에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럴 때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거기 우리의 동맹국이냐. 그리고 거기가 피바다가 되고 건물들이 파괴되고 TSMC 공장이 다 무너지면 우리 미국 사람이 죽냐 이렇게 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결국 트럼프는 대만 정부가 무기 살 테니 제발 팔아주세요 하면 비싼 값에 팔겠지만 거기 군대를 보낸다거나 또는 사전에 이런 위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거가 합쳐지면 그러니까 중국이 디플레 악순환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누가 공경에 몰리고 또 대만을 침공해도 트럼프가 개입 안 할 것 같고 국가의 위신력을 좀 높여서 어떻게든 좀 국뽕을 자극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사람. 푸틴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만 전쟁 리스크가 향후 10년 세계 경제 최대 리스크라고 감히 보여지고 대만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경제가 이제 점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물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TSMC와 미디어텍이 있는 대만이 피바다가 된다, 공장이 파괴된다, 전 세계 교역이 멈춰버리겠고 또 그 대만의 민간인들의 사망이나 학살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 순간 미국이나 또 유럽은 좋다구나 하고 중국을 블락할 텐데 지금 러시아산 물건들 해외로 수출 못하게 그러면 또 중국이 세계 최대의 제조 국가라서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문제까지 겹치게 될 수 있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뭐 자칫하면 10%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예측이고요. 저도 뭐 이 전망에 동의합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이렇게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한국 경제도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보면 고령화, 뭐 저성장 고착화 또 최근 통계를 보면 이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도 20%가 붕괴되었다고 막 하더라고요. 한국 경제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뭐 중국 때문에 안 좋은 건 아니고 우리가 2021년 부동산 버블 붕괴된 게 지금 이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죠.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GDP 대비 가계대출은 이제 저기는 카드까지 포함한 신용을 저기다 넣어놨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계 및 비영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채 잔액, 금융 부채 잔액의 GDP 대비라는 표시를 했는데 뭐 지난 3년 사이에 거의 고점에서 10에서 15% 빠졌죠. 근데 이제 문제가 나의 빚은 다른 사람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부채가 줄어든다라는 건 결국 누군가 대출을 회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 이금융권이 대출을 회수하고 있으니까. 그로 인한 디레버리지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지금 사실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내수 경기가 좋을 수가 없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어려워지는 건 어떻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4년 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저는 거의 한 3%가 전후로 보는데 작년 1.4%가 올해 3%까지 올라오면 경제가 엄청 좋아 보여야 되는데 관광객들 오시는데 말고는 좀 이렇게 경기가 핫하다는 느낌 안 들잖아요. 물가까지 고려하면 좀 낮은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양극화 그리고 코스피가 별론데 코스피 200은 잘 가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박사님 그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 그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이 결국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간다 또는 1990년대의 소련꼴 난다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신다. 예, 동의하는 거죠. 자칫하면 그보다 더 심한 문제를 겪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중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60년대생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 4억 5천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첫째들이 다 65세, 4세에 접어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모은 돈이
그러니까 나라는 아직 중진국 문턱에 있는데 네. 노령화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사회보장기금에 적립액이 1인당 얼마더라? 100만 원이었나?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더 늘었겠죠. 근데 이제 그만큼 뒤늦게 준비를 했고 노후 대책도 안 돼 있는 나라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아베노믹스를 해야 되는데 제로금리하고 환율 조작하고 그리고 무제한에 가까운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느냐. 예, 이걸 주변 나라가 용인할 것이냐, 일본처럼 용인해 줄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디플레를 수출한다는 이야기니까 그걸 용인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전국 부동산 시장이 뭐 들썩인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3개월째 월 9만 건 30조 원 거래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됐어요. 네,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집값 상승 이 본격화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신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본격화된 지 1년 넘었다. 오, 작년 2월이 바닥이었고 네. 작년 연말 잠깐 숨고른 후에 다시 가는 그 N자 랠리. N자. 예, N자 랠리죠. 예, 비스듬한 N자죠. 그죠? 예,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점이 지난해 2월에 저점 위에 있었잖아요. 대부분 단지가. 그러니까 이제 뭐 눌림목 조정 받고 가는 중이다. 예, 그 이유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시장 금리가 벌써 반영하잖아요. 정책 금리 인하 전에 맞아요. 정책 금리가 신속하게 반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급격히 감소하는 건 결국 이금융권 대출 회수 때문이라 그랬는데 이금융권들이 왜 대출을 회수하냐면 부동산 PF 문제 때문이고 그럼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값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고민 되겠죠. 집값이 또 오르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나. 그럼 고민은 되지만 일단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근원 물가는 1%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 물가 안정 목표를 운용하고 있고 더 나가서 미국도 금리 인하 저는 안 하면 좋겠는데 미국도 금리 인하 한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는 가운데 시장금리 떨어지니 대출금리 벌써 뭐 3%대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집값은 오를 수 있죠. 그러면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상승률은 과거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그랬으면 좋겠다 희망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2020년이나 21년 오른 것처럼 오르면 도망가야죠. 그건 버블이니까. 그런 거는 소득이랑 관계없이 오르는 그런 투기적인 장세가 오면 그때 뭐 갭 투자 열풍이었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 다시 도망가야죠. 팔아야죠. 근데 뭐 그렇게 시장에서 쓴맛을 본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2021년 9월이 고점이었으니까 이제 만 3년밖에 안 됐는데 또 그런 버블이 나오면 큰일이지만 그렇지는 않지 않겠나 생각하죠. 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조금 뭐 오르긴 하지만 약하다고.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양극화로 성장률도 뭐 그렇게 체감 성장률도 안 높은데 별로 저는 그러니까 오르긴 오른다. 바닥은 쳤다. 근데 옛날만큼 격하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입니다. 또 부동산 상승률이 말씀해 주신 대로 20년도, 21년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급격하게 많이 오르는데 보통 이제 수익률은 그 기대 수익률은 이게 일정한 그 라인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조금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요즘 또 뭐 비트코인 막 꿈틀꿈틀 거리면서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거 그런 방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차트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TQQQ랑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한 건데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TQQQ가 나스닥 3배잖아요. 그러네요. 똑같네요. 예, 그런데 네. 비트코인은 그거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죠. 아니, 축이 다르잖아요. 아, 예, 그래서 나스닥 한 10배 레버리지, 20배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투자하시면 뭐. 그래서 저는 전체 자산에서 비트코인 비중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1% 이상 넣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0 아니면 뭐 2 이렇게 움직이는 디지털 자산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제 인생을 투자할 수는 없고 그냥 재미삼아 좀 투자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넣어도 만약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쉽게 10배 나고 쉽게 90% 빠지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 안 써야 되는 거고요. 이걸 살 때는 마통 이런 거 긁으면 큰일 나는 거고요. 네, 이거는 그냥 보유 현금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 투자하신다면 좋은 투자 자산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PF 문제를 아까 언급해 주셔서
그 보니까 이게 회색 코뿔소라고, 그러니까 회색 코뿔소가 오는 건 알고 있지만 피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 위기를 닮아간다라는 이유도 있는데 부동산 PF 위기가 터져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 2008년 때는 부동산 PF가 안 터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뒤에 터졌죠. 항상 그렇습니다. 예, 그 위기는 가격 조정 지나고 한참이 있어서 터집니다. 왜냐하면 버티다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미분양 주택 호수가 줄지 않는 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거는 터진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건설사와 금융기관들이 저는 죄송합니다만 없어질 것이다. 근데 이게 부동산 시장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시가총액의 절반은 서울 아파트인데 서울에 미분양이 있냐? 이번에 특히 광명까지 다 미분양 사라지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전체 시장 가격의 상승과 미분양 문제가 지금은 좀 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수도권 미분양을 봐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터지더라도 그 핵심 지방이 터지고 지금 실시간에 터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메인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원하는 것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방으로 온기가 퍼져서 이 미분양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또 정책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박사님 오늘도 귀중한 인사이트 감사드리고 그러면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그 최소한의 경제 토픽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최소한의 경제 토픽이라는 책을 쓴 이유는 2018년의 트라우마를 글쓰기로 달래보자. 맞아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예, 치유하고 싶어서. 2018년에 사실 제가 트럼프라는 사람을 완전히 잘못 봤거든요. 그냥 이 사람은 파퓰리스트라서 정권 잡고 주식시장 잘 가고 막 그러면 그냥 이대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2018년에 자기가 한 2년 차 돼서 이제 특히 중간선거 앞두고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중국에 대해서 3번의 관세 인상을 단행하고 또 미연준이 인플레 걱정하면서 금리 인상하니까 파월 의장 잘라버리겠다고. 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600이 1,800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틀렸거든요. 왜?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때 느꼈죠. 아,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참 많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경제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사회의 각종 여러 가지 분야, 정치라든가 인구 같은 부분, 그리고 심리, 인종 갈등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경제 전망이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처절하게 느꼈죠. 네, 그래서 이제 14가지 정도의 이슈, 그 각국에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없나.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 이 나라에 대해서 내가 조금은 뉴스를 알아들을 수 있게. 예,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이 왜 브렉시트에 찬성했나. 그러니까 로더넘 사건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트럼프는 왜 그렇게 저런 정책을 펼치냐면 그 백인 중년의 절망사 디스페어 데스라는 걸 봐야 돼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각 지역별로 사건별로 이 나라를 이해하기 위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지식. 그래서 21세기 세계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토픽들을 좀 제 나름으로는 쉽게 정리한 책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리즘 투자자문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그냥 홍춘호 박사님 검색하면 책도 나오고 프리즘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 오늘 귀중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생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